지난 시간은 이제 채권의 이제 기초 개념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채권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처음 이슈는 잠깐 인트로덕션을 해드린 것처럼 면역 전략이 되겠습니다. 면역 전략은 뭐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실은 일정한 뭐 사용상, 해석상 한계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n 기간 후에 L이라는 금액만큼의 이제 부채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부채는 맨 마지막 기간 한 번만 딱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스팟 레이트로 n 기간 동안 디스카운트 백 시키면 이제 현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프레젠트 밸류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S라는 스팟 레이트는 보통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밑에 서브스크립트를 붙여가지고 이게 뭐 3년짜리다, 뭐 5년짜리다 이렇게 썼었죠, 그죠? 근데 n 기간인데 S of n이라고 안 썼네요, 그죠? 그 이야기는 여기를 보면 가정이 뭐냐면 텀 스트럭처가 플랫하다. 예. 그래서 텀 스트럭처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하고 얘가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또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즉 패러렐하게 쉬프트를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텀 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텀 스트럭처가 쉬프트 할 때도 뭐 기우뚱 쉬프트 할 수 있고, 그죠? 항상 동일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다 하지만 실은 이제 simplified assumption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approximation이 가정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 liability를 이제 내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 n 기간 동안에 캐시플로우를 발생을 시키겠습니다. 쿠폰을. C of T입니다. C of T고. 근데 마찬가지로 스팟 레이트가 플랫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간 T에서 적절한 할인율은 지금 S가 되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팟 레이트가 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스팟 레이트가 변하면 스팟,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판미분 개념을 이야기할 때 스팟 레이트가 1% 변했다. 그러면 그거에다가 곱하기, 그러면 걔가 변했을 때 S의 함수인 V of L, 이 현가가 어떻게 변할까? 그죠? 그러니까 S가 만약 증가하면 분명히 현가가 떨어질 거라고요. 그죠? 얼마나 떨어질까는 이거 변한 양에다가 이 민감도를 곱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대체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실제로 이제 얘를 편미분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S가 분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떤 캐시플로우가 L 한 번만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때 라이빌리티가 이렇게 심플한 텀이고요. 비슷한 로직으로 스팟 레이트가 현물 수익률이 변했을 때 반드의 가치가 가격이 얼마나 변할까를 보면 얘는 이제 서메이션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전략, 즉 immunization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같게 두는 거예요. 얘가 같으면 이자율이 변해도 나는 받을 거하고 줄 거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자율 위험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 파트 있죠. 요 파트. 요 파트도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나는 이자율이 S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됐고요. 요게 보면 이제 요거는 요거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V of L은 L을 N 기간만큼 디스카운트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 그렇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를 같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면 얘도 얘라는 뜻이네요. 그죠? 얘도 얘. 그래서 이 조건을 요약을 하면 결국 얘가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같다고 얘를 놔두면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캔슬 아웃 되는 거고요. 그죠? 같으니까 캔슬 아웃 될 것이고 이렇게 남잖아요. 이렇게. 얘는 얘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 플러스 s의 n승으로 l을 나눈 거 15니까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하나가 더 남죠. 그죠? 1 플러스 s 하나 더 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얘라는 거예요. 얘.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퀄레이트 시키고 그 관계를 유지를 하면 맨 위에 있던 n, 분자에 있던 n은 하고 나머지 식의 요 관계를 이용한 V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가 봤더니 반대 듀레이션이래요. 반대 듀레이션 포뮬라가 똑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이 n은 뭐였냐면 n은 liability의 듀레이션이었거든요. 한 번만 L이 발생하니까 듀레이션은 같다고 그랬어요. 그 기간하고. 그죠? 그래서 liability의 듀레이션인 n하고 반대의 듀레이션, 즉 자산 사이드의 듀레이션이 같으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계정을 보면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산을 보면 이자율에 민감한 자산이 있겠죠.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은 자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자율에 민감한 자산, 이자율에 민감한 부채만을 떼어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이자율이 변하면 가치가 변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산 사이드 중에서 뭐 제일 많은 게 뭐 이렇게 바운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게 그거고요. 이제 부채 사이드에서는 디파짓, 예금, 그죠? 다 이자율에 민감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그러면 이자율이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 비즈니스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자율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 방법이 에셋과 라이빌리티의 듀레이션을 거의 근사하게 가져가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변해도 크게 충격을 안 받을 것이다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 레이트가 플랫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좀 괴리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프린시플은 최대한 가깝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깝게. 그래서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서 보통 우리가 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ALM을 담당하는 부서는 당연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관리위원회가 이제 높은 상위 이사회 조직이고, 그 밑에 ALCO, Asset Liability Committee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 생각보다는 그 듀레이션이 길지가 않습니다. 뭐 한 1.5년 그 정도 돼요. 1.5년.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생보사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이 비즈니스가 호라이즌이 넓기 때문에 생보사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듀레이션이 길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보사의 라이빌리티가 길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맞는 매칭하는 자산 듀레이션도 길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5년짜리 국채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그러면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짜리를 발행하면 누가 관심이 많겠어요? 보험사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국민연금 뭐 이런데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데, 그래서 개념은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의 머리에 두고 있으면 ALM의 기본은 자산 사이드와 부채 사이드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구나, 인터레스트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쪽이든 이 부동어가 성립을 하면 이제 시장 이자율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이제 한쪽을 조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뭐 한쪽 듀레이션이 크면 줄이면 되겠는데, 인더스트리의 룰 오브 썸은
이자율을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화가 생겼을 때 어느 쪽을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쪽, 그러니까 라이빌리티의 가치가 현재 가치가 높아지면 나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방향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자율을 예측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물어보면 은행은 보통 이제 그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갈 때 예금의 금리는 찔끔 올리고 상대적으로 작게 늦게 올리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는 좀 더 신속하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 차이를 보잖아요. 그 차이가 보통 이제 net interest margin 그래갖고 NIM이라는 거예요. 은행 가면 맨날 NIM 이야기만 해요. NIM이 몇 점 몇 퍼센트니 뭐 경쟁은행에 비해서 뭐 그러니. 하지만 은행의 많은 수익이 그 예대 마진, 그 net interest margin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이자율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율이 뭐 하반기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것을 당연히 전망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은행은 공식적인 이자율 예측 모형들이 없습니다. 일단 안 맞고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쪽 반대로 움직입니다. 항상. 이상하게, 희한하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금통위가 지금 이번 주인가요? 이자율 또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낮출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쩐지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 2%죠, 기준금리가. 예. 그러니까 이제 금통위원들께서도 다들 낮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참 낮추기도 그렇고, 그죠? 예.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낮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격하게 그렇게 0.25씩, 25p씩 찔끔찔끔 내리지 말고 그냥 2%에서 우리 제로 금리 간다. 사람들이 다 엔티시페이션 하는 것은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옛날 이론에 의하면 Rational Expectation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이 미리 벌써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나운스먼트가 팩트로 딱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기반영이. 그래서 실제 영향을 주고 싶으면 서프라이즈를 크리에이트 해야 되는데, 그래서 25bp를 낮출 거라 생각하는데 제로 금리로 딱 때렸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이 폴리티컬한 그 프레셔를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로 금리를 만들어 갖고 가계급 부채를 더 키워서 나라를 망칠 생각이냐? 그다음에 뭐 광화문 점령하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원들도 그렇고 중앙은행 총재도 그렇고 정말 거시경제학자들 정말 머리 좋은 분, 옐런 이분도 굉장히 하드한 이론 페이퍼 쓰시는 분이거든요. 저 공부할 때도 그분 논문 많이 읽었고요. 그런 분들이 그 이론들을 돌리고 해서 결정들을 하는 건데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슈는 컨벡시티인데, 컨벡시티는 채권 가격의 이자율 민감도를 측정을 할 때 좀 더 정교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여온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하고 일드하고는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인 건 맞지만, 반대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 직선이 아니라 커브가 있다. 그 커브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이자율이 변했을 때, 즉 일드가 변했을 때 가격이 변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래서 보면 컨벡시티는 2차 미분을 사용한 탄력성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전에 컨벡시티는 요거였죠? 컨벡시티는 듀레이션은 요거였었죠, 그죠? 1차 미분한 거 곱하기 1 over p였는데 2차 미분한 거에 1 over p예요. 그래서 1차 미분한 거에 1 over p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곱하기 modified duration 이죠, 그죠? 여러분이 요걸 계산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듀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2차 미분을 또 해보면, 뭐, 이제 2번 미분한 거니까, 1차 미분한 걸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대체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는 yield 함수로 이렇게 생겼는데, 걔를 이제 근사를 할 때, 1차 근사, 2차 테일러 익스펜션. 2차 테일러 근사를 한 거예요. 그죠? 2차 테일러 근사를 하면, 이제 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얘가 지금 컨벡시티고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걸 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 포뮬라를 사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전에처럼, yield가 조금 올랐다. 그랬을 때 프라이스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계산하고요. 그 퀀터티가 또 프라이스 또 한번, yield를 또 한번 충격을 줬을 때 그럼 1차 미분한 게 또 얼마나 변하겠느냐. 그걸 계산한 게 이거거든요. 그 방법으로 사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에 관심이 있는데 yield는 이만큼 변할 거고요. 그래서 yield가 1% 변했을 때 프라이스가 얼마나 변할까는 여러분들이 modified duration, 지난번에 계산했던 modified duration 계산해서 마이너스를 곱해갖고 변한 만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벡시티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0.5를 곱해서 얘 제곱한 걸 해주면 이제 그러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컨벡시티 메저라는 게 있는데 컨벡시티 메저는 얘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예요. 0.5 곱하기 이거 한 거. 그걸 용어상 그냥 컨벡시티 메저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0.5를 곱해주고 계산하느냐 안 하고 계산하느냐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쓴 건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얘가 변하면 yield가 0.01%, 그러니까 0.01, 즉 1% 변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델타 y로 해서 이렇게 변하면 퍼센티지로 이렇게 변하면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 버전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버전으로. 그래서 이제 numerical calculation을 보면 convexity measure는 convexity에다 0.5를 곱한 거라고 했으니까 0.5는 요 파트네요. 그죠? 요 파트. 요 파트 빼고 그냥 convexity는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요 파트. 그래서 이자율을 변화시켰을 때 작게 변화시켰을 때 걔가 델타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격이 있을 거고요. 얘를 올렸을 때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내렸을 때 델타만큼 내렸을 때 올라가는 가격이 있겠죠. 얘는 현재 가격입니다. 지난번처럼 현재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현재 yield가 있으면 되겠어요. 현재 yield가 6% 현재 yield가 있다. 6% 하에서 그 쿠폰의 발행 조건이 쭉 있으니까 가격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뭐 2% 변화시켰을 때 올리면 이 가격이 결정될 거고요. 떨어뜨리면 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엑셀 이그젬플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9% yield고요. 20년짜리 bonds거든요. yield가 지금 죄송합니다. 9%는 쿠폰입니다. 쿠폰이 9%고 20년짜리 bonds인데 selling to yield 6%고요. 6%가 yield랍니다. 이자율이 50 베이시스 포인트, 즉 0.005. 예? 여기가 1%니까 0.5%니까 50 베이시스 포인트 BP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modified duration은 10.62 정도로 계산이 된답니다. modified duration은. 그래서 20년짜리인데 그죠? 한 10.6 정도 계산이 됐고 convexity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네요. 그죠? 164.59 뭐 이런 숫자가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yield가 지금 현재 6%짜리라고 했는데 얘가 8%로 증가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프라이스는 이제 발행 조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발행 조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6%에서 현재 가격을 계산할 수 있고
8%에서 계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2% 올라가니까 실제로 실제로 변하는 것은 마이너스 18%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8.29%. 근데 우리 approximation 포뮬러를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죠. approximation 포뮬러는 마이너스 10.6243 마이너스 10.6243 곱하기 2%니까 0.02 그죠? 로 계산하면 이렇게만 계산하면 이제 듀레이션만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그랬더니 21.24% 떨어졌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한 3% 정도 더 떨어진다고 지금 한 거네요. 직선을 가정한 거니까. 근데 컨벡시티를 하게 되면 이제 0.5 곱하기 조금 전에 한 거는 이렇게만 계산한 거고요. 지금은 0.5 곱하기 컨벡시티 계산한 거, 요 숫자 곱하기 0.02의 제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7.956. 훨씬 이 숫자가 액츄얼 프라이스 체인지에서 가깝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듀레이션이나 컨벡시티는 뭐 기계적으로 주르륵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변했을 때 내 포트폴리오의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쭉 계산해서 이제 합산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 밑에 있는 이그젠플이 이거고요. 그거를 좀 키워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얘가 왜 안 움직일까요? 셀이 지금 안 먹고 있죠. 완전히 맛이 가셨군요. 이거 왜 false로 되어 있어요? 그 6%일 때, 인류가 6%일 때 현가가 지금 134달러고요. 8%로 올리면 이제 109죠, 그죠? 109.8달러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 게 액츄얼 프라이스 체인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50bp 증가했을 때, 여기에서 50bp 감소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플러스요. 그래서 현재 프라이스 P 마이너스 P 플러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대체로
modified duration은 0.5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델타 그거죠. 그죠? 네, 포뮬라. 컨벡시티는 0.5를 안 곱한 그 포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한 거. 그 다음에 다 집어넣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0.5 곱하기 컨벡시티 곱하기 0.02의 제곱 된 거고요. 2% 변했다고 하면 액츄얼 프라이스 체인지인 거고요. 그래서 요 요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요것보다 더 가깝다. 네.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슬라이드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스팟 커브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제 하는 건데요. 스팟 커브를 이제 추정을 할 때는 스팟 커브를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왜 이걸 추정하느냐? 보통 바운드는 1년 미만, 1년 또는 1년 미만은 할인채로 보통 발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만기에 캐시플로우가 한 번만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은 쿠폰을 지급을 하죠. 그죠? 대부분 세미 애뉴얼, 그러니까 반기마다 한 번씩 쿠폰을 지급합니다. 쿠폰이 9%라고 하면 반기에 4.5%씩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쿠폰 반드를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로 쿠폰 반드면 캐시플로우가 한 번만 생기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알면 현재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쿠폰들이 생기면 이제 얘의 가격이 얼마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 쿠폰 바운드는 컬렉션 오브 바운드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6개월 만에 C를 주고요. 또 6개월 후에 C를 주고 또 C. 맨 마지막엔 1 플러스 C를 주는 각각의 할인체의 컬렉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각각의 컬렉션. 그러려고 그러면 각각의 어쨌든 하나씩 쪼개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서 생기는 쿠폰이 있다고 하면 얘를 뭐로 적절하게 할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개념이 스팟 레이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걔를 어떻게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는 디스카운트 펑션 한번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이 이제 2년인데요. 예를 들어서 0.1년짜리는 0.1년 후에 캐시플로우가 생겼을 때 얘를 지금 현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할인율이 필요하겠느냐? 그게 이제 SM입니다. SM. 그래요? 근데 이 디스카운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캐시플로우가 1이라고 하면 1을 1 더하기 S 0.1 기간에 그거 해서 그거에 뭐 0.1년 디스카운트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1 오버 1 더하기 S 0.1에 0.1승 그 자체를 디스카운트 펑션으로 부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캐시플로우 곱하기 걔를 곱하면 되겠네. 그냥. 그죠? 네. 그러니까 1 더하기 S 0.1짜리로 0.1년을 이렇게 해서 프라이스 0.1년 남은 거를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얘를 뭐 곱하기 쿠폰이라고 하면 0.1에서 발생하는 쿠폰이라고 하면 얘를 디스카운트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D sub 0.1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M이라는 이 기간을 연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익스포넨셜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우리 경제수학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이제 M 시점에서 발생하는 그거의 현가 공식은
exponential 마이너스의 SM 곱하기 기간. 이렇게 지금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얘를 추정을 하면 얘를 리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m은 그냥 만기니까 숫자니까. 그래서 그냥 미분을 하면 먼저 얘를 로그를 취해서 하면 이런 관계로 쉽게 계산이 된다.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 discrete compounding, 여기는 continuous compounding이니까 exponential이고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크게 영향가는 없는 약이라 일단 우리는 이제 얘를 어떻게 추정을 할까? 그러면 M 시점에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 C는 그거 곱하기 얘를 해주면 현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D를 한번 추정을 해보자 하는 것이 스파 커브를 추정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그냥 관계식으로 한번 보면 forward rate는 미래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미래 시점에서의 현재 시점이 여기고 미래 시점이 여기가 있을 때 이 시점에서에 적용되는 레이트가 뭘까? 뭐 이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얘도 연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짧은 기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펑션하고 지금부터 M 시점 사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forward rate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과 forward rate는 이런 관계로 지금 define 된다 하는 것을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polynomial spline method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폴리노미얼이면 우리말로 다항식이 되겠네요. 그죠? 다항식. 다항식은 뭐 A 더하기 B 곱하기 T, T가 아니라 머추리티고 더하기 C 곱하기 T의 제곱 더하기 뭐 D 곱하기 T의 세제곱. 그래서 세제곱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휘어진 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휘어진 선.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모르지만 디스카운트 펑션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출발점, 현 시점이 0인데 현 시점에서는 1, 당연히. 디스카운트 백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1로 해서 M축이 또는 T축이 가면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얘가 직선에 가까울 수도 있고 커버처일 수도 있고 얘가 좀 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스플라인 형태로 예를 들어서 폴리노미얼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시플로우가 쭉 일어난다고 했을 때 디스카운트 펑션을 하면 이제 프라이스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제곱만 한 게 쿼드레틱 스플라인이고요. 그러니까 스플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플렉서블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자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뭐 이런 커브로 근사를 하고요. 또 여기는 또 뭐 이런 형태로 근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어떤 함수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저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 전체를 예를 들어서 2차선. 2차선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네요. 뭐 이렇게 생기거나. 그죠? T는 만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통 자료, 거래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예보채. 그럼 예보채도 지금 만기가 여러 개 남은 서로 다른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지금 신규 발행하는 것도 있고 온더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만기가 다음 주에 돌아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만기가 있을 거예요. 걔의 캐시플로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채권이 지금 현장에서 사고 팔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통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사고 팔린 가격을 보는 거예요. 또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채권이 지금 이런 캐시플로우 스킴이 있다. 걔가 얘에 팔린다는 거예요. 얘는 모르겠다. 또 다른 채권이 있는데 걔도 다른 만기인데 걔는 다른 가격에 팔리고 있고
다른 캐시플로우가 있고 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많이 알고 있어요. 서로 다양한 얘를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미지수가 요거 3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을 곱한 거고요. 여기는 t. 여기는 t 제곱이잖아요. t라는 것은 만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1년이 몇 주 되죠? 54주? 54주예요? 52주예요? 52주. 그러면 52분의 1년이죠. 그죠? 일주일 남은 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카운트를 이제 컨스턴트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리그레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그레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 만기들이고요. 이 쿠폰 스트림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거래 자료니까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미지수 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이제 쿼드래틱 스플라인이 되는 거고, 저기에 t 세제곱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큐빅 스플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3차 다항식, 또 어떤 경우에는 4차 다항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3차 다항식이 가장 파퓰러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실제 프로블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넣으려고 하면 이제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해서 t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항.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t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t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얘는 알고 있는 거죠. 특정한 채권의 캐시플로우 스트림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발행 DB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걔가 만기가 얼마 남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알고 있는 숫자라는 뜻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숫자고요. 얘도 알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특정한 채권이 주어지면 걔의 값이 있고 얘를 계산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얘를 계산할 수 있고 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에 프라이스 있고 걔의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주르륵 P가 있고 이게 등호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얘가 설명 변수 1번. 그죠? 데이터가 쭉 있잖아요. 그죠? 설명 변수 2번, 설명 변수 3번. 회귀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요게 나와요. 그래서 A0, A1, A2를 알면 그럼 2차식이니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는 식은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모양이. 그래서 리그레션이고요. 이제 그거를 한 최초의 사람이 이제 맥컬럽 뭐 이런 분들이고요.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저쪽에 보면 맥컬럭의 쿼드래틱 스플라인 이런 모델이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큐빅 스플라인 3차식으로 한 거예요. 스팟 커브로 한 거고요. 아까 스팟 커브하고 디스카운트 펑션하고 원투원 매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 펑션을 찍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큐빅 스플라인. 실제로 전에 리만 브라더스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물어보니까 큐빅 스플라인보다 익스포넨셜 큐빅 스플라인이 더 피팅을 잘한다. 자기들은 이것보다 좀 더 트위스트한 모델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보면 여기는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에서 S 플러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건 미국의 그 예전에 통신회사의 랩에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그런 통계 언어인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빌트인 그런 프로세서들이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S+라는 데에서 이 fin 매트릭스라는 그 서브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파이낸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를 저장해서 별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S+를 만드는 메인테넌스를 하고 있는 대학이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통계학과입니다. 통계학과의 교수들이 이제 그거를 메인테넌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과에 있는 교수가 저 fin 매트릭스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과에서 하던 그 fin 매트릭스 담당하던 교수 이름이 에릭 지바시라는 사람인데, 올 여름부터 러셀 인베스트먼트라고 그 러셀 뭐 2000 지수, 그러니까 소형주 지수 미국에 그거를 만드는 그 컨설팅 회사가 시애틀에 있어요. 그 헤드쿼터가 옮겨왔는데 거기에 취업 이코노미스트로 최근에 그걸 발령받았는데, 저랑 정확하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분이 조금 전에 그런 커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이 정도 코드를 쓰면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고요. 우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매틀랩이라는 이제 컴퓨터 랭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학도들이 많이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매틀랩인데요. 그 자동차 지능, 인공지능 그 제어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에 그 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코딩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코딩들이 많은 경우에 매틀랩으로 짜 있어요. 그런 코드 안에도 또 이렇게 서브 모듈로 해서 이런 펑션들, 특히 이제 파이낸스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제가 편한 용어를 찾아서 쓰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큐빅 스플라인 메소드를 또는 뭐 쿼드래틱 스플라인 메소드를 쓰다가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제 스무딩 스플라인 메소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이 y라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점선으로 찍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하고 쟤를 지나가는 어떤 펑션을 찾는 거예요. 그 스무드한 저 선이 펑션 f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찾는 거. 그래서 아까 그 맥컬럭이라는 분이 한 그런 스플라인 메소드는 일종의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최소사승법을 사용해서 그 A0, A1, A2 이걸 찾아냈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얘하고의 차이의 제곱을 썸에서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뭐 얘가 일종의 이제 비선형 모형이다 그러면 이제 비선형 최소사승법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너무 잘 따라가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좀 그렇잖아요. 만기가 조금 다른데 서로 많이 차이 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선이 좀 부드러워야 되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따라가되 좀 부드럽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게 요통입니다. 예,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여러분이 가정하는 함수의 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큐빅이다, 그다음에 뭐 쿼드러플이다, 뭐 그런 함수 형태 폴리노미얼이 있을 때 걔의 2차 미분도 필요하고 뭐 적분도 필요하고 한데, 미분이든 뭐 2차 미분이든 적분이든 다 요새는 뉴메리컬하게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양 보기에는 테러블 하고 실제 코딩도 좀 고생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아까 그 아이디어하고 비슷하고요. 결국 유통자료를 활용해서 유통자료를 활용을 하고 발행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일정한 여러분이 가정하는 함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램다를 조정함에 따라서 램다를 아주 작게 하면 저렇게 위글이 많은 선이 나오는 거고요. 얘를 적절하게 크게 하면 이제 스무드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크게 하면 거의 직선이 나올 거고요. 근데 그 이야기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HB 필터. 네, HB 필터가 정확하게 이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엔진으로 장착된 그런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보니까 이런 거 할 때 이 램다 같은 파라미터를 어떻게 캘리브레이션을 하느냐 할 때
전체 데이터가 관측되는 기간에서 동일한 램다를 쓸 필요가 없다. 좀 다른 램다를 쓸 수 있다. 뭐 그런, 그러니까 거래가 어느 만기에서는 많이 몰리고요. 어느 만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고, 어느 만기에서는 없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로 잘라서, 여기까지에 맞는 램다. 데이터가 요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 램다 1. 요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 램다 2, 램다 3. 그 램다 1, 2, 3를 어떻게 최적적으로 정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이제 실증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어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무딩 스플라인이라는 것은, 피팅뿐만이 아니라 스무드한 정도를 좀 더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오서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피셔 뭐 해서 3명이 한 건데, 이분들은 FRB 애틀랜타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거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때 바로 옆에 제가 터스칼루사에 있었고, 거기서 한 4시간 떨어져 있는 애틀랜타에서 이분들이 이런 워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게 큰 차이는 안 날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하고, 네, 이 그림하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커브는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많지 않은 경우에 지금 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하루에 거래되는 채권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거래가 되는 게 국채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채는 거의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싱글 A 채권들이 거래가 거의 안 되는데 트리플 B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거래가 많이 안 되면 점들이 많이 안 찍히니까 이 커브가 이제 부정확하게 찍힐 거고요. 그러면 부정확하게 찍힌 거 가지고 실은 내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내가 들고 있는 싱글 A 채권 회사채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매일매일 그걸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부정확하게 되는 거죠. 넬슨 시겔 커브는 우리 많이 봤죠? 예? 그래서 레벨 팩터가 있고 이게 얘가 이제 슬로우 팩터 그거의 민감도 이 베타 3가 그 커버처 팩터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게 민감도. 근데 여러분들이 저 이야기를 하면 좀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특정 시점에 이렇게 커브를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넬슨 시겔 커브라는 게. 그러니까 점이 내가 한 12개밖에 없는데 얘를 플렉서블하게 한번 그려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이자율 스팟 레이트를 3개월, 6개월, 9개월 뭐 해서 10년, 20년까지 쭉 해갖고 얘를 시간적으로 쭉 해보면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변할 텐데 그러면 첫 번째 레벨 팩터라는 것은 얘가 얼마나 높이 있느냐 이걸 본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팩터는 얘가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이걸 본다고 그랬었고요. 세 번째 팩터는 얼마나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이걸 본다고 그랬죠. 펴져 있느냐 곡선이냐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팩터가 혹시 1 곱한 거 이게 레벨 팩터고 이게 슬로우 팩터고 이게 커버처 팩터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얘들은 민감도예요. 민감도 1 얘는 각각의 민감도고요. 얘가 실은 팩터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계산했잖아요. 얘를. 그럼 다음날 t 플러스 1날 계산하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얘가 t 플러스 3일 때 또 달라질 거고요. 이제 오늘 이 후반부에 잠깐 제가 잠시 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모양일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래서 플렉서블한 모형이긴 하지만 이 원래 데이터가 이제 파란색이고요. 커브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왜 여기를 가져왔냐면, 이제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그 베타 1, 2, 3가 특정한 값으로 컨버지를 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정확하게 동일한 데이터를 아까 이야기한 그 에릭 지바시라는 그 시애틀의 그 계량학자가 자기가 그 S 플러스 사용법 책을 썼는데 중국인 박사, 중국계 박사하고 썼는데 그 책 겉표지에 이 그림을 실은 거예요. 이렇게 핀 매트릭스를 쓰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했는데 그 양반이 그린 그림을 보면 청색이 이렇게 있고요. 요 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린 이해하죠? 이게 로컬 맥시마가 있어갖고요. 이 친구는 다른 컴비네이션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걔는 좀 더 어프하게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되게 피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다시 해봤더니 이제 저렇게 차이가 나고 다른 쪽에 이제 그게 있었습니다. 예. 제 파라미터 이거하고 다른 값이에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이제 그동안 이제 반대에서 계속 이제 프랙티셔너들이 알아야 될 용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론을 조금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셋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금도 에셋이고요. 실물 자산이긴 하지만 실물 피지컬 에셋이잖아요. 에셋이니까 자산이죠. 채권도 에셋이고요. 주식도 에셋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셋이 많이 있는데 금값이 지금 얼마야 되느냐? 금 1아운스에 얼마에 팔려야 되느냐? 그 프라이싱 모형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금은 지금 아운스에 얼마에 팔려야 된다. 페어밸류가 얼마다.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식은요? 지금 현대차가 12조가 빠졌다는데 빠진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비정상인가요? 누가 계산해 보면 알 텐데. 그죠? 그러니까 프라이싱 이론이 의외로 없어요. 반면에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야 되느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데믹한 리소스가 페어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학자들이 해보지 않고도 주식의 밸류에이션, 프라이싱 모델은 결국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의 그런 프라이싱 모델이 없고요. 이런 쪽은 실은 한 20, 30년 벌써 이만큼 그 아주 정형화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융 퀀트 이론에서 커버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 퀀트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이론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내가 앞으로 이론을 더 배운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걸 이게 나한테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짧은, 거로 생각하고요. 몇 가지는 그냥 결과를 따와서 보여만 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큐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디벨롭을 시켜서, 주식이라는 것도 채권과 비슷하다. 주식이 채권하고 왜 비슷할까요? 혹 주식하고 채권이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채권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현대차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 위험하다. 주식도 위험하죠, 그죠? 채권은 쿠폰을 주네요. 주식은 뭐 주는 거 없나요? 배당주죠, 그죠? 1년에 한 번 줄 거예요, 한 번. 네. 배당은 주죠. 근데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네요, 그죠? 네. 만기가 생기기도 전에 막 망하는 회사도 많고요. 그죠? 네. 디폴트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모니웰 벌써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은 오늘도 주식, 내일도 똑같은 상품으로 간주가 되는데 채권은 만기가 자꾸 변하니까
즉 이자율 위험도가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품처럼 취급이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처럼 이 이론이 잘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식도 배당을 쭉 준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쿠폰으로 이해를 하고 쿠폰이 무한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시점 이상의 미래는 현가로 계산해봤자 그 실익이 없으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프라이싱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예일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미래의 디비던 스트림, 그러니까 쿠폰 스트림은 발행 정보에 다 나와 있는데 뭐 FRN 그래갖고 변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픽스가 되어 있는데 옵션이 물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주식의 쿠폰 스트림은 어떻게, 즉 디비전 스트림은 어떻게 계산할까? 를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럼 배당을 할 때 회사가 돈이 없으면 배당을 못 하겠죠. 그래서 회사의 순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 단기 순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earnings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죠? 이익,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 earnings 스트림이 있으면 earning이 생기면 거기에 일정한 비율로 배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earnings를 왜 그러면 배당을 직접 이야기 안 하고 earnings를 생각하느냐? earnings는요 실제로 우리 야후든 뭐 이런 데 가보면 포캐스트가 많이 나옵니다. 포캐스트가 프리도 있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데도 있고요. 많아요. 심지어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인터내셔널 데이터베이스 벤더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의 애널리스트 뭐 50인에게 묻는다. 삼성전자의 다음 분기에 어닝이 얼마 될까? 우리 지금 분기마다 삼성전자의 어닝 가지고 뭐 쇼크니 아니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1개월 후, 뭐 6개월 후, 12개월 후, 뭐 3년 후, 한 5년 후까지 나와요, 그게. 그러면 한 사람이 하면 그게 부정할 수 있는데 한 50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50인한테 물어봐갖고 그 중에서 상위 아주 옵티미스트하게 보는 친구들 자르고 하위 아주 패시미스트하게 보는 친구들 자르고 나머지로 평균 포커스를 낼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마켓 컨센서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퍼 퀀타일, 로어 퀀타일. 우리 퀀타일은 알죠, 그죠? 소팅 해가지고 75%, 25%뭐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포커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디비던드가 얼마가 될까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낫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특정 회사를 쭉 보는, 쭉 모니터하고 성과를 예측을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이런 모델들이 나중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일단 그거는 다음 챕터를 할 때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인 텀 스트럭처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interest rate modeling, 이자율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요. 먼저 short rate라는 게 있어요. short rate를 이제 RT라는 기호를 쓸 텐데 short rate는 뭐냐면 is a rate on instantaneous borrowing or lending. 그리고 얘는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어떤 t 시점, t 플러스 1 시점 뭐 이런 데에서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short rate, spot rate 이게 이제 short rate다 하는 거고요. 지금 개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니 마켓 어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제로 시점에 1을 투자합니다. 1을 투자를 여기다 합니다. 제로 시점에. 그럼 걔가 지금부터 t 시점 후에 어떤 값을 가질까 하는 거예요. 근데 short rate를 우리가 r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rate로 랜딩 버로잉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랜딩 하면 그 rate로 accumulate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로우한 퀀터티를 small pt 또는 머니 마켓 어카운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accelerator account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머니 마켓 어카운트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로 시점에 1을 투자를 하면 t 시점에 이런 PT라는 가격을 갖게 된다 하는 거고요. 뉴메레어인데 뉴메레어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거에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국채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보고 싶어요. 걔가 예를 들어서 V of T. 내가 얘의 가치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적절한 디스카운트 레이트 또는 익스펙트 리턴을 알아야 현재 가격을 결정할 텐데, 그죠? 이 익스펙트 리턴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내가 지금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얘의 가격을 조금 전에 디파인한 얘에 대해서 상대 가격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왜 PT를 특정하게 얘를 골랐느냐?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론적인 걸 적용을 시키면 나중에 VT는 하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 전에 이제 개념을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마틴게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수학에서 어떤 랜덤 프로세스 X라는 게 있는데, X of tilda라고 합시다. X of tilda. 랜덤 프로세스 X of T tilda는 다음 조건이 만족이 되면 마틴게일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어떤 수학적인 특성을 만족하면 되냐면, 특정 시점에서 미래 시점, 캡 T에 그거의 값에 대한 기대값을 취했을 때, 그것이 기대의 값을 취하는 시점이 현 시점의 값과 같게 되면. 그러니까 마치 미래 시점의 주가는 현재 시점의 주가와 같다. 그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주식도 주가도 보통 우리가 이제 랜덤 워크 그 티어리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틴게일 프로퍼티가 있는 거예요. 미래 가격은 현재 가격과 같다. 예, 그런 거고요. 여기서 expectation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적인 확률 공간에서 또는 그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여기 보니까 objective probability 이렇게 부르네요. objective probability. 그런 공간에서 그런 매저하에서 존재하는 기대값 오퍼레이터다 하는 거고요. 이제 색다른 이제 오퍼레이터를 하나 띄워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이제 멀지가 않은데 거의 다 왔는데요. 보면 마틴게일 렐러티브 프라이스라고요.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을 하면서 이분들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해리슨, 크랩스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해리슨, 크랩스, 조인구 제 생각에는 뭐 거의 같은 클래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을 내고 조인구 교수님 과목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대가한테 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분 모셔놓고 많이 활용을 못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보세요. For any given choice of numerator. 그러니까 numerator를 뭘 정하지 상관이 없다는 거 앞에 이야기하고 좀 일맥상통하게 되죠. 뭔지 모르겠지만,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objective probabilities to get a new set. 요거요. risk neutral probability under which all relative prices are martingale.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려고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되겠네, 그죠? 근데 이 사람들 페이퍼를 읽으면 아마 더 모를 거예요. 더 복잡해. 예.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그 VT, 우리가 관심 있는 프라이싱 하고자 하는 그런 에셋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모에 뉴메레어로 PT가 있었잖아요. PT는 그냥 머니가 그로우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예금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어카운트였죠. 이제 그게 지금 렐러티브 프라이스잖아요. 그 렐러티브 프라이스. 그 렐러티브 프라이스가 있는데 그 렐러티브 프라이스의 기대값을 취했을 때 미래값이 즉 그 렐러티브 프라이스가 아까 V에 tilda를 붙인 거였는데 그 캡 T 시점 이렇게 했을 때 기대값을 취했을 때 얘를 갖게 하는
또 다른 기대값 매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마틴게일이라는 프로퍼티는 미래값에 대해서 기대값을 현재 기준으로 취했을 때 현재값과 같게 되는 그게 이제 마틴게일 프로퍼티라고 했는데 해리슨 크랩스는 그거를 어떤 의미의 뉴메리를 갖는 렐러티브 프라이스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expectation이 돌아가는 확률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실은 한 줄로 써말하지 했지만 그래서 이 expectation인 것을 아까하고 다르게 이 tilda라고 썼어요. 이 tilda. 그래서 그거는 subjective probability 또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risk neutral한 그런 probability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 페이지에 본 것을 이제 전 페이지에서 본 기대값 오퍼레이터하고 여기는 이 tilda라는 새로운 기호를 썼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전 슬라이드에서 본 일반적인 확률 공간에서의 기대값은 2의 P라고 쓰고요. physical.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Q. equivalent. Q. 그래서 P measure, Q measure. 뭐 이렇게 measure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확률을 하는 사람들은 objective probability, subjective probability 이렇게 부르고 또는 objective probability, risk neutral probability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퍼레이터만 잘 다루면 어떤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기대값을 이렇게 취하는 건데 왜 이게 흥미가 있냐면요. 이 V of T는 이거였었죠, 그죠? V of T tilda는 아까 정의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뉴메리어 했었죠. 요 레이쇼가 V of T였죠. 그 다음 얘는 당연히 그러면 캡T 시점에다 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얘죠. 얘는 다시 여기로 집어넣었어요. 이쪽 안으로. 그래서 들어가니까 V 캡 T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분자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V of T라면서 얘의 가치를 좀 알고 싶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한 probability로 계산한 expectation을 지금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 뒤에 있는 텀을 보면 아까 PT가 이렇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 ratio PT 그 다음에 P cap T 이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아까 보니까 제로에서 스몰 t까지고요. 얘는 그럼 당연히 제로에서 cap t까지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엑스포넨셜화해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이너스에 여기서 0에서 스몰 t까지는 같죠? 그러니까 걔는 캔슬되고 나머지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에 스몰 t에서 캡 t까지 남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vt는 자 엑스포넨셜에 이렇게 되는데요. 왜 그래요? 얘가 지금 현재 가치가 궁금한데 얘가 캡 t 시점 지금 그 채권의 만기 시점에는 무슨 값이냐? 그때 프린시플 1을 준다. 예를 들어서 할인채다. 그럼 vt가 알려져 있죠, 그죠? 1. 그래서 1이 된 거예요. 1을 우리가 short rate라고 부른 것으로 이렇게 해서 디스카운트 한 것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이 스몰 t고 미래 시점이 캡틴데 만료 시점에 2를 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이에 할인율은 여기서부터 이 시점까지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죠? 그죠?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이런 확률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확률 공간에서 움직이니까 어쨌든 그거에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어떤 채권에 관한 논문을 보면 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채권 가격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나는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 버전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한 버전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전을 보면 이제 얘를 이제 할 건데 요 인티그럴의 RS, DS 요 파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R이 요거거든요. R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정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가정을. 1977년도에 이제 초기 버전이거든요. 바시첵이라는 분이 오브젝티브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프로바빌리티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얘가 R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시첵 프로세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바시첵 프로세스는 뭐냐면 연속 과정이고요. 연속 과정이고, 이게 short rate R이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확률 미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확률 미분은 장기적인 세타라는 평균값 주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렇게 요건 타임 인터벌이죠, 그죠? 굉장히 짧은 타임 인터벌이고요. 그 타임 인터벌 동안 얘가 R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걔가 이제 DR이니까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평균에서 현재 값이 떨어져 있으면 얘의 스피드를 가지고 회귀하는 거예요. 평균으로. 평균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평균 회귀 과정이다. 장기적인 평균은 세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회귀할 뿐만이 아니라 변동하는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동하는 폭은 이 브라우니언 모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튈지 밑으로 튈지 뭐 이런 것들은 랜덤하게 이 W라고 부르는 비너 프로세스에서 결정이 되고요. 비너 프로세스의 실은 확률 미분 하나 미분한 거고요. 거기에 스케일이 시그마가 크면 얘가 더 많이 이렇게 변동을 하는 거예요. 언서튼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언서튼티는. 그러면 이 비너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 이 체인지인 비너, 그러니까 확률 미분. 비너 프로세스는 연속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연속인 프로세스의 확률 미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확률 미분을 한 요 퀀터티, 즉 DWT 퀀터티는 이론적으로 정규 분포하는 별량입니다. 평균이 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DT입니다. DT. 시간 인터벌. 그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연속 과정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활용을 못하니까 이걸 이제 이산화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계산한 디스크리트한 쪽으로 이제 옮겨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얘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방법이 이런 프로퍼티를 활용을 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빅딜은 아니고요. 그래서 얘가 아까 그냥 expectation t라는 것을 만약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얘가 이런 프로세스로 간다고 하는데 언서튼하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근데 걔를 아까 해리슨 크랩스가 다른 확률 프로바빌리티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ET 틸다. 이 동일한 얘가 그쪽 확률 공간으로 매핑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건가 하는 거예요. 걔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모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으로 간다. 근데 모양 구조를 보니까요. 세타 틸다라고 썼지만 세타 틸다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뭔지 모르지만 얘하고 구조가 지금 같죠. 그죠? 얘는 세타가 아니라 세타 틸다라는 값을 장기적인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거죠. 그리고 DT의 카파는 같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도 같네요. W는 얘하고 W 틸다죠. 그죠? 똑같은 비너 프로세스고 이런 특성을 갖는 비너 프로세스인데 얘는 이 공간에서 리스크 어저스티드 된 리스크 뉴트럴한 그런 공간에서의 비너 프로세스다. 그거의 확률 미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에 시뮬레이션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얘는 그래봤자 여기서 들어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시그마나 얘를 가정할 수 있으면 어떤 숫자 임피리컬하게 가지고 있으면 얘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 금융시계열 분석에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가 한번 쭈루룩 간 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스몰 t에서 캡 t까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이제 얘가 쭈루룩 시뮬레이션 됐으니까 얘를 known value로 해서 쭈루룩 디스카운트 백 해갖고 현재 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한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합니다. 그 다음에 활용해서 값을 또 계산해요. 그거를 10,000번을 했어요. 10,000번 한 걸 평균을 내면 그게 여러분이 ET, tilda를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 중립에서 가는 이 과정이라면서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블랙쇼즈의 옵션 프라이스를 계산을 할 때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같습니다. 언더라잉 에셋이 익스펙트 리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얘를 위험 중립 공간으로 옮기는 거예요. 위험 중립 공간으로 옮겼더니 위험 중립 공간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무위험이자율로 얘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얘가 무위험이자율. 그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평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페이오프를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observe하는 그런 피지컬한 이런 확률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추정할 수 있는 값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뭐 램다라고 해서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 뭐 이런 개념도 들어오고요. 뭐 하는데 얘를 이 공간으로 옮겼을 때 왜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티오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타임의 스타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과목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금융 퀀트 이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 되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 퀀터티를 이제 어떻게든 해서 기대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지를 않고 그냥 애널리티컬하게 지금 푸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됐네요. 아까 보니까 인티그럴 t 캡 t rsds를 이렇게 놓고요. 현 시점이 t고 이게 만기다라고 놓고 만약에 r이 컨디셔널하게 노멀이라면 즉 현재 시점까지 모든 정보를 봤을 때 미래의 r들이 다 노멀이라면 그 가능합니다. 아까 그 바시책 프로세스에서 DW 즉 그 비너 프로세스의 확률 미분이 정기분포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거의 인티그럴도 얘도 노멀이라는 거예요. 그건 알려져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랜덤 베리어블로 노멀이라고 하면 x가 노멀이라고 하면 보세요. expected value 그러니까 exponential을 씌운 x의 기대값은 exponential의 x의 기대값 그다음에 half의 x의 variance 이건 알려져 있는 기대값 오퍼레이터의 특성이거든요. 우리가 x가 정기분포한다고 하면 그것을 익스포넨셜 시킨, 즉 트랜스포메이션한 새로운 변수의 기대값은 뭘까? 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제 VT니까요. VT는 ET tilda에 아까 이렇게 쓴 게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그죠? 여기까지가 포뮬라였고 어떤 1이라는 걸 주는 건데 여기 컨디셔널 RT는 지금 T 시점까지 정보가 다 알려져 있다는 뜻이고요. 걔는 얘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게마 t t고요. 그죠? 걔는 지금 2의 익스포넨셜의 썸띵이잖아요. 2의 익스포넨셜의 썸띵이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2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었으니까요.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요걸 그대로 쓴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요 퀀터티가 뭘까? 마이너스를 붙인 x예요. 마이너스를 붙인 x.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게마 t가 이렇게 존재할 때 걔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겠느냐? 기대값을 수학자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mathematical statistician들이나 퀀트, theory.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들이
물리에서는 맨날 우리 연속만 하는데 이토스 렘마 하고 맨날 그죠? 그 계산들을 잘 계산하는 거죠. 얘하고 얘를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캡티하고 스몰 t 사이가 이게 이제 잔존 만기인데 보통 잔존 만기는 타우를 씁니다. 기호가 t-t 그죠? 했을 때 이게 답입니다. 답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자, 얘의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얘의 베리언스는 이건 좀 헤비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핸들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고요. 예. 수학입니다, 이게. 퀀트 이론에 잘 듣길 바라고요. 그러면 얘들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위식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결국은 스몰 t 시점에서 만기가 타우 남은 시점에 채권의 가격 VT는 얼마냐? 익스포넨셜 RT 타우의 타우고요. RT 타우라는 거 곱하기 타우인데 RT 타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R의 무한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어넣고 익스포넨 시키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기가 남은 어떤 만기에 1을 주는 채권이 있는데 걔가 오늘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다. 걔가 지금 VT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뭐 시그마나 카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집어넣어서 계산했을 때 걔가 값이 여기다 또는 여기다 또는 같다.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 가격.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하는 사람들 버전이고요. 우리 경금대는 또 우리가 통계 계량이 또 강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계량적인 방법으로도 접근해서 그러니까 이런 실은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값을 가정을 하면 시그마 값을 가정하면 뭐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거를 보는 게 수학자들의 그런 목표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저런 파라미터들을 찾고 실제로 이게 언더 오버 플러스 되는 걸 보는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다른 책에서 썼던 예제를 한번 보여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경금대를 잘 졸업을 하면 계산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